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평범한 주말 저녁,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큰 공장 한 개 동을 전부 태우고서야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출근할 곳에 이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노동자들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음 날 어디로 모여 달라.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들은 얘기는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때니 사인해라. 사인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조차도 없고 급여도 없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일하던 정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약 500여 명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의 가족 생계를 이끌 생활비를 벌어야 하지만 새로 직장을 구하기에 나이는 나이대로 찾고 화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기도 바쁜 터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참 막막할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재계 순위 50위권 내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화재 한 달 만에 그것도 관련 수사와 피해 보상 등 수습조차 안 된 상황에서 내놓은 방안이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라니 정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박훈규 씨는 지난주 저희 5시엔 대세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마 권고사직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얼마의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협박에 가까운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적어내야 했던 동료들도 이 강요에 의한 사인이었다며 고용 유지, 고용 안정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 대응과 조정에 나서야 할 지역 정치권은 정말 묵묵부답입니다. 대덕구와 대덕구 의회 등이 고용 유지를 촉구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선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인근 지역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3차례나 공론의 장이 마련됐었지만 말입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당연히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지역민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지역에서 터를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운 지역민들입니다. 수백에 달하는 지역민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또 벌써 인근 지역의 식당 등 골목 상권은 공장의 빈자리를 줄어든 매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결코 어느 개인의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역,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 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저희도 무겁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에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명 더 추가요로 정해봤습니다. 어디에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네, 대전 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백 전 부시장은 임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빠르면 5월 초에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예. 며칠 전 대전문화재단 이사장도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정 PD가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내정설의 당사자가 선임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대전 문화재단 공모가 진행될 당시 행정가 출신이자 이장우 시장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도 대전 문화재단의 공직 기강 확립이 좀 필요하다라면서요. 이 조직 개편을 강조해서 이 행정가 출신 내정설이 더 설득력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 대부분 거의 전부죠. 네, 실제로 대전시 산하기관장이 된 거군요. 네, 민선 8기 시작하면서요. 언론인 출신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윤성국 금강일보 전 대표이사와 연규양 TJB 전 보도국장이 각각 대전 관광공사 사장과 대전 교통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이런 설이 공모 기간에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두 인사가 각각 해당 기관장에 임명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이 대전시의 퇴직 간부 공무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장우 시장이 대전 테크노파크를 방문해서 새로운 원장은 행정적으로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을 모시겠다라고 말해서 내정설이 더 설득력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서류 전형 통과자들 면접 포기하는 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김우연 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이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디자인진흥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대전 디자인진흥원장 공모 과정에서도요. 이장우 대전시장의 캠프 출신인 디자인 분야 비전문가, 환경공학 전공자가 내정됐다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요. 예. 그리고 지원자 4명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환경공학을 전공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권두경 씨가 대전 디자인진흥원장에 임명됐었습니다. 네. 내정자가 정해져 있고 공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권두경 신임 대전 디자인진흥원장의 경력 또 전과 이력까지 해서 거기에 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해명이 논란에 더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요. 권두경 원장이 비록 디자인 전공은 안 했지만 시인이라서 감성이 풍부해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디자인진흥원 실장이 디자인 전문가라서 원장이 굳이 디자인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원장은 기관 운영을 하는 자리라서 이 사업가 정치 경험이 있는 권 원장이 적임자다. 전과대에서는 흠결 하나 없는 사람 없고 이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내정설의 당사자가 대전시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이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족족 내정설 당사자가 실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지 좀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정말 사전에 내정된 거라면은 이렇게까지 논란만 키우고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왜 굳이 이런 기관장 공모 절차를 밟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용만 쓰고요. 이래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공모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의견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인사는요. 이번 민선 8기 때뿐 아니라 예전에도 좀 많이 비슷했거든요.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비슷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공공기관장에 이른바 심는 일이요. 예. 이거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직은 거래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한 자리라는 거 지역 정치권이 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자리와 내정을 통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자리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구분해서 맞습니다. 하면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무직들, 정무 라인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 산하기관은 그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원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를 찾는 게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애라니요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것을요? 대전 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경계에 있는 이 대청댐 인근의 금강 로하스 공원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주변이 잘 정비가 됐고 또 이제 경관이 좋아서요. 이 많은 시민이 좀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하스 공원 안에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곳 가보려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도 좀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예약 개시가 되자마자 뭐 주말 예약 금방 끝나버리고요. 주중 예약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도심의 일상을 떠나서 가까운 곳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캠핑장이요, 그 9년 가까이 대전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캠핑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 철거를 하게 됩니까? 네, 얼마 전 금강유역 환경청이 대덕구에요, 이 캠핑장 폐쇄하라, 뭐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 로하스 캠핑장은 지난 2006년에 그 국토교통부의 비상여수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당시 수자원공사가 주민 지원 사업으로 캠핑장을 조성해서 대전 대덕구로 이제 넘겨준 것입니다. 예. 이후 이제 2015년부터 캠핑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한 민간 업체가 대덕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위탁 운영 기간 오는 2025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예. 국토부 사업이고요. 또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조성까지 한 것인데 문제가 있나 보군요. 이 캠핑장이 법적으로요,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게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성 당시에는 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다가 최근에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이 대청댐 인근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요, 이 로하스 캠핑장이 주목을 좀 받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금강유역 환경청이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좀 뒤늦게 확인해서 이같이 이제 캠핑장 폐쇄 요청 공문을 대덕구에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원래는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국토부나 환경부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최근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이곳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 이제야 하면서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곳이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청호 인근에 수질 오염에 대한 걱정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걱정 예.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캠핑장이요, 그 조성 당시에 오수관로를 좀 잘 설치해 놔서요, 이 캠핑객들로부터 발생하는 오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염원 유출 등의 문제 그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이 상수원 또 이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부항댐 인근이라든지 영주시 인근의 영주댐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 있는 한탄강댐 인근은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이 캠핑장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같은 댐 인근의 지역인데 그렇다면 유독 대청댐 인근만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이 일대에 그 취수탑이 있어가지고 규제가 더 강하다고 하거든요. 일정 부분의 그 구역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규제가 많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대 주민들은요, 이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면서 규제 완화 그동안 좀 많이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그 목소리를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는 캠핑장이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조성을 했다 보니까 문제도 없었는데 그대로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이게 캠핑장 조성될 당시에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제대로 협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캠핑장은 대덕구로부터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던 곳이거든요. 여러 분들의 그 그렇겠죠. 휴식 공간이 예. 이렇게 좀 하루아침에 폐쇄된다는 거는 이 대덕구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대덕구와 대전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은 사전에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오늘, 누군가는 하루의 휴식을 얻어 근무 의욕을 높이는가 하면 누군가는 다른 날들과 또 다름없이 일터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인데요. 최근 야외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배달비가 치솟자 이용자는 줄어들고요. 받는 배달비는 9년째 동결된 기본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김용석 지방조직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용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석입니다. 예, 최근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 노조가 배달비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배달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7일에 중앙노동위원회와의 조정 자리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죠. 관련해서 좀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얼마라도 지금 9년 동안 기본요금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조정위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했지만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 노동자와 사측 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오는 5일 어린이날 파업까지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4천여 명의 라이더들이 참가를 해서요. 예. 당일날 이제 배달을 하지 않고요. 고객 주문 파업이라 그래서 유인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선전하는 게 고객님들도 그날은 하루는 주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문 파업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달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배달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배민에서만 4년 넘게 거의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배달료가 무서워서 주문을 주저하고 직접 찾으러 간다라고도 합니다. 꾸준히 배달료 그 금액이 올랐는데 일반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늘어나서 배달료가 올랐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는데 배달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 왔던 겁니까? 배민원이 출범을 하면서요. 예. 가게하고 고객하고 합쳐서 배달비를 6,000원을 배민은 받습니다. 네. 그런데 배민이 라이더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3,000원씩.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지만 수도권은 기본요금 3,000원, 지방은 2,600원에서 2,8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배민에서 그 배달비를 받은 것을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배달료가 최근에 거의 한 50-60%까지 최대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배민이 4,200원 흑자를 냈는데요. 예. 아마 이제 물론 이제 수수료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배달비를 갖다가 배민이 계속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물가가 상승했으니 인건비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자연히 기본 배달료가 오르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정은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없었습니까? 9년째? 계속 요구를 했죠, 저희는. 그런데 예. 회사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있을 테고요. 주유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앞서서 수도권과 지역은 기본료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배민이 가게나 고객한테 받는 돈은 배달료는 6,000원이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경기 위에 수도권은 기본 요금이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은 2,800원, 대구는 2,700원,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영호남은 2,600원이 기본료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뭐 매년 제가 지금 교섭을 한 4년,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매년 배민의 입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못 올려준다. 지방채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지금. 배달 책정에 대해서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각각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런데 더 이제 싼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에 비해서요. 네. 그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기도 했고요. 봄철에 이제 편하게 야외 활동을 많이들 하시면서 배달이 많이 실제 줄었죠?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 전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배달을 했습니다. 예. 그 수입이 안 되니까 보통 요새는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씩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요. 대여섯 시간 더 일하시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리가 된다라고도 이 일하는 시간이 워낙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안전 운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음식들 많이 시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그래도 단 1-200원이라도 올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11시에서 1시 아니면 뭐 6시에서 8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조금 무리해서 운전 더 하죠. 그 시간에 10원이라도 더 벌려고요. 사실은. 워낙 단가가 싸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 2년 전만 해도 배달이 상당히 주문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얻으셨던 이제 실수입과 최근의 실수입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정말 됩니까? 지금 동일한 한 노동을 했을 70% 때요. 동일한데 한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70% 정도. 예. 많이 배달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외치고 저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 노동자분들 이제 기본 배달료의 인상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또 어떤 것들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번 교섭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이 기본 배달료를 도저히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모션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회사 쪽이 워낙 완강하니까 그러면 기본료를 못 올리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히 이제 전업으로 이게 오토바이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 말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만이라도 좀 올릴 수 있는 것을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측은 뭐 옛날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짧게 하시는 분들 말고 완전히 이제 전업으로 해서 배달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일회성으로라든지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라도 뭐 마치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것처럼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러면 요구 사항이신 거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기본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배민이 한 달에 1억 건 이상의 콜이 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배민원이라는 저희가 배민원을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민원이 한 달에 한 1,500만 건 정도가 뜨다 보니까 사측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래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업 라이더만이라도 일단 이걸로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를 했는데 뭐 그것마저도 뭐 그 전에 있던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안 올려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배민이라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점유도 매우 높고요. 상당한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들에는 매우 난색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배달 양은 줄었는데 주문은 줄었는데 라이더 숫자가 코로나 때 많이 유입이 되셨는데 지금 많이 빠지지를 못하고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그나마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일 때는 조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독일 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더 이게 좀 빡빡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위원장님 그 기업이라는 것이 배달 노동자분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이게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줄여서 그 고객들에게 요금을 책정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배달료가 또 한 번 크게 인상되는 것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가 한편으로는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답답한 게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가게에서 받는 배달비를 높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고객한테 받는 배달비를 높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 다만 배민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달비까지도 가져와서. 그래서 그 배달비를 가지고 엄청 남는 금액을 라이더한테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배달비가 더 오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배달비가 옛날보다 많이 오르면서 주문량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려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랬을 때 그 배달료를 올리는 건 저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거는 배민에서 지금 그 배달료에서 빼가는 것을 저희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인상을 실질적으로는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기본료 1,000원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아, 이제 예. 9년 동안 뭐 10원짜리 안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럼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아까 전업 라이더 계산을 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 상관없이 그럼 뭐 일주일당 뭐 몇 건 이상을 하면 얼마를 주는 이런 이제 프로모션 형식의 정책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예. 전업 라이더를 그 입장으로 해서요. 그래서 기존의 1,000원 요구보다는 그래도 사측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배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선에서 더 적게 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 배달 노동자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공감대도 많이 얻어야 될 테고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국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고용의 안전망에서는 국가의 관리에서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청취자분들이 저희 배달을 끊으신 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달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배달비는 저희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이 배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배민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참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속에서 저희에 대해 오해가 되고 이런 거에 너무나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는 진짜 그 오르는 거 혜택 1도 못 보고 있습니다. 9년째 동결된 기본료에 심지어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든지 법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전혀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원래 산재보험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노동조합을 투쟁을 하면서 고용보험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 전까지는 아예 그런 것도 산재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도 이제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다른 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집중 인터뷰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료 인상 요구 등 배달 노동자들의 상황과 주장 오늘 노동자를 맞아 들어봤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김용석 지방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자, 5시엔 대세남 5월 1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진화생물학자인 헤더 헤인과 브렛 웨인스타인의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 채집인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남동우입니다.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 것은 189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3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 것은 1994년부터라고 합니다. 30번째 근로자의 날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 채집인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책의 부제와 제목을 합치면 지나치게 새롭고 지나치게 불안한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 채집인을 위한 안내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본성에서 찾을 것이다. 한때 모든 인류는 노동자이자 수렵 채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변화를 거치며 다양한 계급과 생활 방식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제 수렵 채집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식의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나치게 새롭다고 규정하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대부분 인간의 적응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변화 속도로 인한 인지 부조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의 가속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스스로 희생자가 되어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진화의 역사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0여 년의 급격한 환경과 사회의 변화는 우리 삶에 심각한 괴리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사회가 권하는 과도한 새로움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진화가 우리에게 물려준 충동을 현명하게 억제해야 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 서적이나 건강 관련 서적처럼 특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달라서 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미세한 눈금이 새겨진 정밀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뇌와 몸 사이, 호르몬과 기분 사이에 피드백이 오고 가는 체계로 구현된 존재로 간단한 스위치만으로 이해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처방은 듣기 좋고 간편해서 믿고 따를 해결책을 찾는 사람에겐 더 쉽게 기억되지만 그 처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어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찾아내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과학을 신뢰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기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전문가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은 21세기 탈공업인의 안내서 또는 농경인의 안내서, 포유류의 안내서, 물고기의 안내서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제목은 우리가 적응하면서 딛고 올라선 진화사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업과 전문화의 시대를 거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게 되면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근로자가 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이들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담아낸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남동훈님께서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 채집인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하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방탄기자단 두 분 오셨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전시가 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인 이 유성구 금고동 일대에 공공형 골프장이라는 것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금고동 일대 개발을 놓고 이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골프장이나 뭐 사실 다양하게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에서는 듣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전시가 긴 검토 끝에 친환경 골프장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장우 시장은 지난주였죠. 지난 26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18홀 플러스 알파로 9월 가량의 이제 규모의 이제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장우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예. 이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은 총 사업비만 1,500억 원 가까이 들고 뭐 2027년 1매립장과 2매립장, 뭐 하수처리장 예정지 사이인 12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공형 골프장이라는데 이게 사실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대전시 설명으로는 일단은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이나 대중적 인식이 아직도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 저변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문턱을 좀 낮추겠다. 가격도 대폭 저렴하게 하고 캐디가 없어서 캐디비를 따로 내거나 뭐 이러지 않게 더
더 문턱을 낮춰서 많은 예.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공공형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 만약 골프장을 운영을 한다면 뭐 금고동 주민을 우선 채용을 하겠다 하거나 또 골프장 수익금을 이제 각종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겠다. 뭐 이런 목표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에 이런 공공형 골프장이 뭐 5곳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 공공형 골프장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거군요. 네, 저희 가까운 충청권에서도 충북 제천이 지금 대전과 비슷하게 이 매립장 지역에 이렇게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뭐 과연 이 공공형 골프장을 짓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도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안 해서요. 골프를 하는 분들은 반길 수도 있을 것 저변을 같아요.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사실 뭐 저는 한다면 그럼 배드민턴장을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멀쩡한 산을 굳이 깎아서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골프장을 만드는 게 뭐 친환경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되는 사업인데 일단 대전 유성구 금고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제1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이 들어섰고요. 또 이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기피 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추가도 될 예정인 곳이어서 지역민들의 상당한 반감도 그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 이 지역 가보셨습니까? 대전 시민분들도 이 금고동이 어딘지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 행정 출입을 할 때 제일 매립장이 뭐 25년도에 이제 사용 연한이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취재를 하기에 잠깐 간 기억은 있는데요. 예. 당시 기억은 그냥 산업단지 뒤편에 그냥 어떤 큰 터였던 느낌을 받았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저는 처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조성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좀 꽤 된 것 같은데 그때 도시공사에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 동행 취재 갔다가 도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금고동에 가서 이제 버리는 곳을 가봤는데 대전에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거리도 있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산처럼 쓰레기산. 네. 그런 정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용자가 많을지에 대한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장우 시장이 발표를 직접 했고 그 계획만 보면요. 계획이 참 거창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전시 산하기관을 통해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운영을 한다라는 것인데 1,500억 원이나 드는 이 골프장, 뭐 추가로 더 건설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조달할 것인지 이 내용은 사실 브리핑에서 없었거든요. 제가 방송 전에 대전시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대전시가 1,5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한 추가 건설 건립 비용까지 하면 2,00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비용 중에 한 600억 원대를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뭐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골프장 이용을 현실화하고 골프 산업 뭐 현실 방안 시설비 지원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신청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시설공단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공공형으로 한다면 뭐 600억 원이 넘는 돈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대전시가 밝혔는데 정말로 이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다양한 뭐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부 전략에 대해서 아직 공개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큰 관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시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서 이제 골프를 즐기셨던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비로 막대한 골프장을 짓고 또 그분들이 또 저렴하게 시의 시설을 또 이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골프장도 있었고요. 예. 공원도 있었고 체육시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정훈 기자는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공원은 사실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유지 보수 돈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사실은. 때문에 예. 어떤 수익이 조금이라도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골프장을 했다라는 게 대전시 설명입니다. 예. 시는 그렇게 용역을 검토를 했는데 이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금고동 주민들과 어떠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혹시 금고동 주민들이 여기에 뭐 골프장을 해달라는 그런 그렇죠. 민원이나 요구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또 그 계획 부지 자체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물론 이게 풀어졌을 때의 건설 비용은 대폭 적겠죠. 근데 이거 풀어도 정말 되는 건지. 일단 뭐 발표한 내용에서는 이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뭐 예. 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네, 사실 뭐 그동안 대전시는 이 환경 등을 위해서 이미 골프장 조성 부지의 55%가량은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 있고 이 나머지 42%가량에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이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낮다고 해서 매입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뭐 건설을 하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리는 없다라고 대전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러 뭐 시민들의 반응, 시민단체들에서는 벌써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전시가 26일 발표를 하고 바로 27일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사업에 반대한다. 즉시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골프장이 들어서면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그 농약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뭐 건강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 한 분도 이 공공용 골프장에 대한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서 차라리 그 땅에 공공용 산후조리원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그 쓰레기로 높게 쌓여 있는 그런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된 거거든요. 좀 이런 사례로 따라가긴 정말 어려운 걸까요? 일단은 그 서울 상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과 조금 전 다르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경기장을 뭐 중심으로 해서 여러 상권이나 주거 시설까지 지금 안정화가 돼서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워낙 재정 상태도 시에 대한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좀 찬성에 이렇게 표가 많이 쏠리지 않는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반감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골프장을 1,5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 들어가면 매년 수익이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 원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해서? 네, 매출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나야 될 텐데 대전시는 공공형이라는 것을 갖다 붙였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지만 가장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해서 좀 모순적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공공용 골프장인지 계속 저도 갸우뚱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50여일이 지났고요. 이제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 당국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늦게 됐네요. 네, 지난달 26일이죠.
화재 진압 44일 만에 한국타이어 대전 제2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도 한번 현장 감식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장 내부 구조물이 막 붕괴되고 엉켜 있고 이래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감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앞부분에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좀 치우고 44일 만에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날 1시간 30분 정도 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공장, 가류 공장 라인 두 곳에서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감식으로 끝은 아니고요. 앞으로 또 몇 차례의 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1차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1차이지만 뭐 작은 단서라도 어떤 게 좀 나왔을까요? 뭐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도 봤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이 넘는 이후에 지금 44일 만에 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건물들이 거의 불에 타서 좀 감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사실 특이사항으로 볼 만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현장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때문에 좀 화재 발생 원인을 밝히려면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버텼던 협력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로 이제 내몰려진 상황입니다. 저희 집중 인터뷰 코너에서도 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협력업체 직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참 우려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화재 이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된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 직원 750명 중에서 400여 명은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고요. 이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 7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올해 그 입사가 예정됐던 신입 사원들도 지금 뭐 대기 발령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화재가 나고 한 일주일 뒤에 그 저희 경제업계에서 얘기가 돌았던 게 정말 이러다 한국타이어가 문을 닫고 사실 그 인도네시아 공장도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 정말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이 생겨나진 않길 바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재배치를 통해서 다른 공장으로 또는 뭐 일부는 해외의 공장으로도 전환 배치가 됐는데 사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에서 또 영업을 해온 상인분들 이분들도 어려운 상황이지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 직후부터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타이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불이 또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서 한국타이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화재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변에 한국타이어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현수막이 계속 붙고 있고요. 또 뭐 상가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 화재로 그리고 그동안에도 한국타이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불만마저 이번 화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또 이렇게 더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그 한국타이어 그 대전 공장 주변이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체계였거든요. 새벽 시간대에도 장사가 그만큼 잘 됐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타이어가 물론은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고 대처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정말 저는 나중에 만약에 이 한국타이어를 내보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는 한번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돌아가는 공장 시설이어야 되는 그 담보가 또 있어야 되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공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 공장이
화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평소에도 어떤 유해 물질이나 냄새나 악취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전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타이어도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 대책도 만약에 남아 있게 되고 일부는 지금 1공장은 있는 상태니까요. 주민들이 공장이 여기 있어서 싫지 않게 대책을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그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계속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내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측은 뭐 인근 아파트 단지 피해 서류 접수처를 마련해서 뭐 현재까지 한 900여 건의 피해 접수를 받았고, 또한 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통해 피해 건수를 모두 포함해서 한 2천여 건 가량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한번 살피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한국타이어 공장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자신들도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한 약간의 또 이번 틈을 타서 너무 또 무리한 돈을 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보상은 당연히 피해 입은 분에게는 제대로 가야 되지만 이참에 또 잘못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게 꼼꼼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재 역할, 조정의 역할을 대전시와 대덕구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덕구가 가장 뭐 대민 업무를 하는 뭐 기초자치단체로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한국타이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런 보상에 임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하면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줄게 정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화재로 인해서 내 차가 어떤 매연이나 분진을 많이 받았다 하면 세차 비용 줄게, 영수증 갖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약국을 가면 영수증 줘. 뭐 화재로 인해서 대피해서 모텔에서 잤으면 그럼 모텔 영수증 갖고 와 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 주민들의 불만이 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 어떤 점들이 좀 조정이 돼야 할지 두 분 끝으로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화재를 두고 뭐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 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한국타이어 측에서 앞으로 뭐 여러 안전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화재 분야만큼에 있어서는 정말로 좀 꼼꼼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타이어 공장 상황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불이 나지 않게끔 안전한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 주민들에게 제대로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방탄기자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될 예정이 공공형 골프장 건설 계획, 그리고 한국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등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양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까지 잠시 이 자리 비우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저희 5시엔 대세남 또 PD를 맡고 있는 김영철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미원이었습니다.